우리 시 두 편 배울 건데요. 일단 시를 배우기 전에요. 여기 지금 4단원의 제목을 보면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세요. 우리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를 할 때는 그 단원의 제목이라든지 학습 목표를 보면 그 단원에서 중요한 게 보일 거예요. 운율, 반어, 역설의 표현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운율, 반어, 역설을 써서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이 단어에서 중요한 건 뭐야? 운율, 반어, 역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운율, 반어, 역설을 잘 알고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 알겠죠?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볼게. 1번. 자, 문학작품의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자,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전달할 때 운율, 반어, 역설, 풍자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작품 전체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시기 때문에 시에서 중요한 게 뭐죠? 운율이지. 자, 그래서 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운율이 있는 문학, 학문이잖아. 그만큼 운율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리듬, 운율,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야. 그죠?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도 이제 흥겨운 이유가 리듬감이 느껴지기 때문이잖아. 시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리듬감이 느껴지죠. 딱딱딱딱 반복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도 우리가 노래처럼 시도 보통 뭐 시를 노래한다라고 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운율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운율이 만들어지는가? 첫 번째는요. 같거나 비슷한 소리 혹은 시어, 시구가 반복될 때야. 자, 소리는 뭐 알겠고요. 그 다음 시어는 뭐예요? 시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시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시구는 구절이 되고요. 자, 첫 번째,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여기 보면 지금 리을이 엄청 많이 사용된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리을 소리가 반복될 때 되면서 오늘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해야수사라 해야수사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수사라. 여기는 해야수사라라는 구절이 반복됐죠. 시구가 반복되면서 오늘을 형성하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요.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될 때도 운율이 생기는데 이렇게 글자 수를 반복해서 운율 형성하는 걸 음수율이라고 불러요. 자, 옆에 봐. 자, 산 너머 남촌에는 7글자 누가 살길래 5글자 해마다 봄바람이 7글자 나무로 오네 5글자. 자, 지금 글자 수가 7글자, 5글자가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걸 7.5가 아니라 7-5조라고 불러요. 7-5조의 음수율을 가진다. 이렇게 부르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가 반복돼. 계속. 그럼 얘는 뭐예요? 3-4조의 음수율을 가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 다음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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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글자가 계속 반복돼. 그럼 얘는 4-4조의 음수율을 가진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7-5조, 3-4조, 4-4조가 가장 흔한 음수율의 형태라고 보면 돼요. 이 세 개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정한 끊어읽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데 요거는 음보율이라고 불러요. 옆에 봐. 엄마야 끊고 누나야 끊고 강변 살자. 뜰에는 끊고 반짝이는 끊고 금모래빛. 지금 한 줄이 몇 덩어리가 나왔어? 3덩어리가 나왔지. 삼음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통은 삼음보 아니면 사음보가 많아요. 사음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조가 사음보죠. 이렇게.
다음에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될 때도 운율이 생겨요.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그래서 뭐뭐 하다 보니 뭐뭐가 좋아 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 시는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율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떨 때 이제 운율이 생기는지를 봤고요. 운율이 생기면서 어떤 효과를 주는가? 첫 번째는 소리내어 있는 재미. 두 번째, 시의 의미를 강조하고 반복되는 표현을 이제 하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도 운율의 효과야. 다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반어죠. 자, 반어는요, 원래 표현하려는 실제 의미와는 반대되는 말이나 상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마음하고 겉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반대가 되는 게 반어가 되죠. 예를 들어서 반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데 지각한 학생한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 야, 너 진짜 빨리 왔구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하고 노는 학생한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 와, 너 이번 시험 정말 잘 보겠구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다 반어가 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여기도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에서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오리다. 여기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서 떠난대. 그러면 속 마음은 어때? 내가 싫어서 떠난다고 하니까 아주 펑펑 울겠지. 근데 겉으로는 눈물을 아니 흘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가신다면 몹시 슬퍼할 거다. 하지만 겉으로는 울지 않겠다라고 반대로 얘기했잖아. 이게 반어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어법의 효과는요, 화자의 속뜻이나 의도를 더 강조해요. 겉으로는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속뜻을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화자의 심리나 상황을 더 강렬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효과가 있죠. 반어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옆에 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동영상 멈추고 푼 다음에 다시 재생하면 돼요. 자, 1번에 문학작품에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까닭과 거리가 먼 것은 했어. 정답 몇 번? 문학작품이잖아. 4번이죠.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 이거는 설명문에 대한, 비문학에 대한, 문학이 아닌 글에 대한 설명이죠. 2번에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느낌. 요거는 운율이라고 부르죠. 3번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 정답은 5번이죠. 심상이 드러나는 시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운율이 생기진 않으니까. 4번에 반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실제 의미와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자, 넘어가서 그러면 오늘 배울 김소월의 먼 후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시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먼 후일 김소월.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자, 그 시 자체가 크게 어려운 시는 아니죠. 내용이 짧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시를 보기 전에, 자, 지금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나왔는데, 김소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딱 정리하면요. 첫 번째, 김소월은요, 삼음보의 시를 주로 많이 썼어요. 자, 음보라는 건 우리 조금 전에 봤죠. 끊어있는 단위. 그러니까 한 시 한 줄, 뭐 한 행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요 시도 보세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세 덩어리가 나오지.
보통 삼음보로 끊어져. 삼음보의 다른 말은요, 민요적 율격이야. 민요가 보통 삼음보로 나눠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네, 뭐 이런 식으로 다 민요적 율격이죠. 그래서 이를 전통적 율격이라고 불러요.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김소월은요, 주로 김소월의 시는 이별의 한을 다룬 내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화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죠. 지금이야 그렇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자는 수동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여자한테 이제 이별을 고하면 여자는 이별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자가 화자일 때 더 시가 효과적이고, 그죠? 주제가 더 잘 드러났기 때문에 이별의 정한을 다루려면 여성을 화자로 내세우는 게 이제 효과적일 때가 많았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됐어요. 자, 그러면 밑으로 가서 이제 시를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거 다 이렇게 끊어볼게요. 세 덩어리가 나오게. 이건 뭐 끊는데 어렵지 않죠? 딱 보이게 다 끊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선생님, 요거 색깔 펜 색깔 좀 바꿔. 빨간색으로 그 음보를 나눴더니 혹시 헷갈릴까봐 펜 색깔 좀 바꿔왔어요. 볼게요. 자, 먼 훗날이라고 했는데, 먼 훗날은 시제가 언제죠? 시제상으로 미래가 되죠. 그죠? 훗날이니까 미래잖아. 그죠? 자, 당신이 찾으시면 이라고 했어. 하면 요거는 가정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1행에서 알 수 있는 상황, 먼 훗날 만약에 당신이 나를 찾아온다면 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은 일단 지금 뭐 미래 상황을 가정한다고. 두 번째, 지금 현재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내 옆에 없다는 거. 그건 부재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부재한다. 세 번째, 이제 당신을 만나고 싶은 화자의 바람도 볼 수 있죠. 만약에 당신이 찾아온다면 한 번쯤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니까 그 가정이라는 건 이제 자신의 바람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잖아. 절대 만나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 날 찾아온다면 이라는 생각도 하기 싫을 텐데, 그죠? 만약에 당신이 찾아온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는 건 이 사람이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렇게 찾아온다면 그때의 내 말이, 자, 우리 시에서 나라는 말 나오면 그 나는 화자가 되겠죠. 자, 내가 뭐라고 말할까? 잊었노라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런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내가 굳이 그 당신을 잊었다면, 정말 잊었다면 입 밖으로 잊었다는 말을 꺼낼까? 아니겠지. 잊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잊었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반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속마음은 뭐야? 당신을 잊을 수 없다가 되죠. 그죠? 그래서 1년의 내용은 먼 훗날 이미 찾을 때 이제 화자가 당신을 겉으로는 잊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속마음은 잊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안해.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나무라면이라는 건 질책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겉으로는 잊었다고 했기 때문에 당신이 너 왜 나 잊었니? 뭐 이렇게 나를 꾸짖는다는 거야. 내가 당신 잊었다는 말이 서운해서 나를 만약에 꾸짖는다면, 질책한다면 뭐라고 말을 한다? 무척 그리다가. 자, 그리다가라는 건 그리워하다가 잊었노라. 자, 그리워하다가 잊었노라 했으니까 역시 여기도 겉으로는 잊었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반어가 되는 거죠. 3면에 자,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 계속해서 날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한대? 믿기지 않아서. 뭐가 믿기지 않아? 앞에 생략된 말은 당신과의 이별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계속 잊었노라 나오죠.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자,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자, 여기 오늘도 어제도 라는 건 단순히 어제 오늘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늘, 항상 이런 얘기지. 아니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있고 라는 말이 우리말 어순에 맞는 거야? 아니랑 있고랑 자리를 바꿔야겠지. 있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말의 어순이 말의 순서죠. 어순을 바꿔서 강조하는 거 도치법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줄이 뭐가 돼요? 화자의 본심이죠. 늘 잊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먼 날 그때에 잊었노라. 역시 반어법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의외로 간단한 내용의 시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일단 이 시는 이제 반어법이 두드러지는 시고요. 그 다음에 또는 반복법도 있고요. 이 시에 이 시는 첫 번째로 이제 사문부를 통해서 오늘을 형성하죠. 전부 세 덩어리로 끊어지고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같은 단어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오늘을 형성하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 뭐 먼 훗날. 지금 보면 먼 훗날 2번 나왔죠. 1년에도 한 번, 4년에도 한 번, 2번 이상 나온 거야. 뭐 당신이. 그 다음에 나무라면도 2번 나왔고요. 2, 3년에 그다음 각 연마다 다 있는 거 잊었노라. 요거는 각 연에 다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했죠. 어디 있어? 뭐뭐 하면 뭐뭐 하노라. 이렇게요. 이것도 각 연마다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를 통해서 오늘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나요? 크게 어려운 내용의 시는 아니에요. 자, 옆에 그러면 우리 4문제 있어요. 풀고 동영상 다시 재생해주세요. 1번에 이 시에서 느껴지는 주된 정서는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이죠. 자, 2번에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인데 아닌 것 정답 2개. 사문부 반복 맞고 의성어 안 쓰였고요. 같은 시어 쓰였고요. 문장 구조 반복. 5번이죠. 2번, 5번. 그 다음 화자의 심정을 반대로 반복 표현했고요. 각 연에서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했다. 잊었노라. 자, 4연에 담긴 화자의 속마음으로 알맞은 것 고르시오 라고 돼있죠. 정답 몇 번이에요? 속마음을 골라야 돼. 진짜 마음을 잊을 수 없다잖아. 잊었습니다. 잊고 지냈다. 변덕스럽다. 잊을 수 있다. 잊을 수 없다가 정답이죠.
자, 여기 빈칸 같이 채울게요. 자, 주제는 떠난 임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이고, 특징, 미래 어느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죠? 시상을 전개하고요. 그다음 빈칸에 들어갈 건 반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주제를 강조했고, 같은 시어, 동일한 문장 구조, 사문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시예요. 그 다음에 시의 차이는 뭐 넘어가고요. 자, 화자가 처한 상황은요. 당신과 뭐 했어? 이별했으니까 그리워하겠죠. 그죠? 당신과의 관계는 화자는 당신과 헤어진 사람이고 당신은 화자가 잊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는 슬퍼하면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 이 시는요. 각 행을 다 세 덩어리가 나오게 끊었잖아. 그러면 3, 음보의 반복. 그 다음에 어느 날 당신이 나무라며 잊었노라 이런 건 단어니까 같은 시어가 반복됐고 뭐뭐하며 뭐뭐하노라 문장 구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운율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렇게 운율을 썼을 때 효과는 소리내서 읽는 재미, 반복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의미 강조,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의 분위기나 화자의 정서까지도 운율이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반어법. 일단 표현은 어떻게 했어? 잊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사실 진짜 속마음은 잊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이게 반어법이었고 효과는 잊을 수 없다는 마음을 인상 깊게 드러낼 수 있고요. 그다음 속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지. 그래서 더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화자가 처한 상황을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자. 이 시의 화자인 나는 당신에게 잊었다라고 말할 거라 하고 있어. 자, 내가 당신과 어떤 상황이에요? 헤어진, 이별한 이런 상황이죠. 놓여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 자, 그럼 당연히 화자의 심정은 어때? 슬프거나 당신이 그립겠죠? 자, 그럼 화자에게 당신은 어떤 존재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리운 사람 등등등. 자, 밑줄 친 잊었노라. 지금 각 연애에 전부 잊었노라가 쓰였죠. 화자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표현은 잊었다라고 했지만 사실 진짜 속마음은 잊을 수 없다가 되죠. 그래서 잊을 수 없다의 그죠? 잊었노라의 효과는 잊을 수 없다는 마음을 반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인상 깊게 드러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잊을 수 없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보다 잊었다라고 약간의 거짓말? 반대로 얘기하는 게 더 안타깝죠. 그리고 화제의 속마음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곱씹어 읽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 시를 끊어 읽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끊어 읽는 부분에 V표를 하게 되면 이 시는 한 줄이 전부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 그러니까 이 시는 세 마디로 끊어 읽게 되는 삼음보의 시죠. 그 다음에 먼 훗날 당신이 나무라면은 단어의 반복. 요거는 문장 구조의 반복인 거지. 정리를 하면 삼음보의 반복, 같은 시어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그래서 효과는 시를 읽을 때 뭐가 느껴져? 오늘의 다른 말, 리듬감이 반복되므로 재미가 있다. 그다음에 기억에 오래 남는다. 정서가 잘 느껴진다. 지금 계속 같은 거 반복이죠. 그 다음 밑에 운율과 반어가 잘 드러난 노랫말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가 반어법이라면 쳐다보지 마가 반어법이면 속마음은 뭐야? 자, 쳐다보지 마. 쳐다보란 얘기지 자기를. 그죠? 일단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꺼번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앞에서부터 여기 139까지 문제를 풀고요. 다시 동영상을 재생하세요. 1번에 이 시의 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몇 번이죠? 5번이죠.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거나 뭐 사건 이라고 회상하고 있진 않아요. 그죠? 2번
이 시를 낭송할 때 화자의 어조는 지금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슬픈 거잖아. 애상은 슬픔이란 뜻이야. 그죠? 3번이에요. 자, 당신에 대한 추측으로 알맞지? 역시 아는 것 몇 번? 약속하진 않았지. 언제 올지 몰라. 그죠? 그 다음 이전 노라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뜻. 일단 표현 방법은 반어고요. 뜻은 당신을 잊을 수 없다. 5번에 운을 형성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했어. 자, 세 마디 사문복. 그럼 시어. 이것도 시어죠? 문장 구조. 1번이죠. 각 연이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운율을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 다음 운율이 주는 효과가 아닌 것. 정답 2번인데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 아니잖아. 이거 슬픈 분위기잖아. 그리워하는 거니까. 예상적인 분위기지. 그리고 운율이 주는 효과도 아닐 뿐더러요. 그 다음 7번에 원우율과 A의 공통점. A는 여기 말하는 거지. 둘 다 뭐가 쓰였어? 반어가 쓰였다는 거잖아.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반복됐으니까 운율도 느껴지네.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기억에 담긴 화자의 성공. 아까 얘기했죠. 자꾸 나만만 쳐다보지 마이가 반어라면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나만 쳐다봐가 진짜 속마음이겠지. 그 다음에 1번. 자, 이 시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했어요. 몇 번인가요? 미래상을 가정했지. 가정법 쓰였잖아요. 당신이 찾으시면. 이번에 당신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계속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을 이제 만나고 싶어 하겠죠. 1번. 그 다음에 자, 고려했을 때 운율을 자연스럽게 이제 사문보로 끊어서 읽어야겠죠. 그러면 적절한 건 몇 번? 요거 4번이죠. 그럼 알맞게 끊어볼까?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이렇게 끊는 거죠. 그다음에 자, 이 시의 주제. 자, 떠난 사람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죠? 애달픈 심정을 노래한 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기억과 같은 표현 방법인데, 자, 기억은 이제 이전 노라잖아요. 그럼 반어법이 사용되지 않은 걸 골라야겠죠. 정답은 우리 엄마 걱정 배웠죠. 엄마 걱정에서는 반어법이 없었잖아요. 그죠? 1번에서는 여기가 쓰였고요. 2번에 내가 그대를 생각함.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하고 좋아하는 게 여기 보면 사소한 일이래.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사소한 일은 아니지. 반대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대. 그런데 편하게 지냈다? 말이 안 되잖아. 여기도 씹던 껌을 아무데나 퇴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간대. 이건 올바른 행동이지. 근데 올바른 행동을 하는 친구한테 바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반어가 되는 거죠. 다 반어가 쓰였는데 이번에만 반어가 안 쓰였네요. 4번에 자, 사연을 보기와 같이 바꿔 썼을 때 달라지는 점. 자, 사연을 보기와 같이 잊지 못했노라 라고 지금 반어가 안 쓰여있는 거지. 반어를 뺐을 때에 달라지는 효과를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반어를 쓰지 않고 글씨가 이상해서요. 다시 쓸게요. 쓰지 않고 표현하여 화자의 그러니까 반어를 안 쓰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했죠. 잊지 못했노라 라고. 그러니까 속마음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단점이라는 건 뭐가 있어?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강조의 효과는 떨어지죠. 강조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두 번째 시, 독은 아름답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앞에서 원우일은요, 반어법이 중요한 시였죠. 독은 아름답다는 역설이 중요한 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역설의 이제 뜻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이라고 했는데, 자, 모순이란 단어는 밑에 보세요.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에요. 자, 모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창과 방패, 혹시 이 단어 창과 방패라는 이 유래를 혹시 아나?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창과 방패를 팔면서 한 손에 창을 들고 이 창은 어떤 방패든지 다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그 다음 한쪽 손에 또 방패를 들면서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라고 물건을 판 거야. 자, 이게 말이 돼? 안 되지. 이게 모순이란 단어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뜻이야. 즉 겉보기에 모순된다는 건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대상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이제 얻은 빈칸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이 모순, 자, 역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예시가 예를 들어 작은 거인 이런 거야. 자, 작다와 거인은 서로 의미상 반대잖아. 그럼 작은 거인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죠. 거인은 큰 사람인데 앞에 작은이라는 수식어는 붙을 수가 없잖아.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죠. 문장 자체는 말이 안 되잖아. 모순이죠. 그런데 우리 작은 거인이란 말은 언제 쓰나요? 이렇게 키는 작지만, 그죠? 뭔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문장 자체는 모순이지만 어떤 그 속에, 이 문장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표현을 역설법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역설의 효과는요, 그 모순된 표현, 이면, 그 속에, 이면이란 건 속이죠. 그 속에 진실을 강조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 모순된 표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고요. 세 번째, 독자의 주의를 끌고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게 역설의 효과야. 자, 여기 보시면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고 했는데 가깝다랑 멀다도 의미상 반대가 되니까 얘는 한 문장에 올 수가 없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역설법이 되는 거죠. 겉보기에는 모순이 되죠. 그래서 하지만 이 이제 문장의 의미는 늘 함께 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속마음을 털어놓기는 힘든 사람, 뭐 그런 문장이 되겠죠. 혹은 가깝고도 먼 일본 이런 게 되잖아. 예를 들어서 가깝다.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가깝지 일본하고. 근데 뭐 역사적 문제도 있고, 그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는 이제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깝고도 먼 일본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여기 옆에 빈 공간에다가 일단 역설의 예시를 몇 개 적어줄 테니까 이제 필기를 좀 하세요. 역설은 예시를 많이 알아둘수록 좋기 때문에 필기를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자,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문장인데, 자, 소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소리 없든 이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우성은 소리를 친다는 의미니까 얘도 의미상 서로 대립되는 단어, 대립되는 뜻을 가진 단어죠. 그래서 얘도 역설이 되는데, 자, 소리 없는 아우성은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깃발이라는 시 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깃발을 잘 생각해보면 깃발은 이렇게 땅에 딱 꽂혀있기 때문에 시인이 생각하기로 깃발은 이제 깃발이 펄럭이는 이
깃발의 부분이 자꾸 이제 바람이 펄럭이는 게 이 깃발이 어디론가 가고 싶어서 그렇게 펄럭이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펄럭이는 이 부분을 아우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하지만 깃발이 아무리 이렇게 그 펄럭펄럭 해도 결국 갈 수 없는 그 이유는 여기 깃대 때문이죠. 이 깃대를 소리 없는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은 깃발을 표현한 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 자체는 성립하지 않지만 깃발의 어떤 속성을 나타낸 부분이다, 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도 자, 님이 갔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떠났죠. 그런데 보내지 않았대. 자, 갔는데 어떻게 안 보내?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럼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뭐야? 사랑하는 사람이 육체, 몸은 비록 내 곁을 떠났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보내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라는 이제 그 김영랑 시인의 시가 있는데요. 요것도 그래요. 찬란하다는 것 자체가 긍정의 이제 단어고요. 슬픔은 우리가 부정이잖아. 그죠? 그래서 찬란한 슬픔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대립되는 이미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슬픔이라는 게 꼭 이제 순도 100%의 슬픔만 있나요? 그래서 그 찬란하다는 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그 단어고 슬픔이라는 게 부정적인 단어인데 이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라는 요 구절이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의 구절이거든요. 모란이라는 건 꽃이에요. 그래서 꽃은 해마다 이제 봄이 되면 피잖아. 그래서 봄이 되면 피지만 또 봄이 지나면 꽃이 시들어버리고 매해 그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는 찬란하고 기쁘지만 그 꽃이 지고 나면 질 때마다 슬프지. 그래서 꽃이 펴서 기쁨을 느끼면서도 또 그 꽃이 질 걸 생각하며 슬픈 그 동시에 그 두 감정이 드는 그 감정을 나타내는 게 찬란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란이 피었을 때의 환희 그리고 모란이 지고 났을 때의 슬픔을 동시에 드러낸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이 부분은 지금 괴롭다가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행복하니 플러스지. 그래서 괴롭다 행복하다가 이제 의미상 또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설인데 이제 괴롭지만 어쨌든 이제 인류를 구원했다는 점에서 이제 그 괴롭지만 행복한 예수를 떠올리면서 여기가 역설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뭐 이런 시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별이라는 게 이별이니까 부정이죠. 그런데 축복이라는 건 긍정적인 우리가 의미잖아.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인 시의 내용이랑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요 시는 이제 그 이현기의 낙화라는 시인데요. 요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이 멋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시도 요 부분도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건 우리가 이룩한다는 건 뭔가를 만들어가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이별을
한다는 건, 즉 다음, 뭔가 다음을 위한 혹은 뭐 성숙을 위한 그 이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별과 축복은 반대가 되고 이 부분이 역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들이 다 이제 역설의 예시들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자, 반어와 역설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기 2번에 들어갈 건 반어가 되겠죠. 자, 먼저 둘의 공통점은 둘 다 표현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신선한 느낌이고, 의미 강조, 그 다음 내용을 인상 깊게 전달한다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여기 차이점 눈여겨봐주세요. 자, 반어는 말하는 이의 상황이나 뭐 본심 이런 것들을 반대로 표현하죠. 그리고 표현 자체는 모순이 없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휴대전화를 고장낸 동생한테 예쁜 집만 골라 한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진 않잖아. 그죠? 그런데 역설은 겉으로 이미 모순돼. 그러니까 문장 자체에서 이미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현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거. 자, 사과의 의미로 아끼던 딱지를 선물한 동생한테 형이 작지만 큰 선물이다. 자, 작다랑 크다가 반대잖아. 작은데 큰 선물이 존재할 수 있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모순은, 역설은 문장 자체에서 이미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반어는 문장 자체는 말이 된다. 속마음과 반대일 뿐이다. 이 둘의 차이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3번에 역설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자, 자식을 낳고 술을 끄는 친구가 있다.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오늘 배울 독은 아름답다 시 한 구절인데, 독한 마음, 아름답다. 요게 이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역설이에요.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일단 모순되는 표현을 먼저 찾고요. 사전적 의미,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라는 건 사전을 찾았을 때 나오는 의미를 말하는 거지, 그 표현이 왜 모순되는지를 파악을 해보면 돼. 그래서 아름답다는 건 훌륭하고 착하다는 뜻, 일단 긍정적인 뜻이죠. 그리고 모질다는 뜻을 갖고 있는 독한 마음, 독하다는 건 부정적인 뜻이잖아. 한꺼번에 올 수 없죠. 그래서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 다음에 모순되는 앞뒤의 표현이 각각 의미하는 말을 파악해서 어떤 점에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면 되죠. 자, 술을 끊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친구의 마음이 독하다고 한 거야.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을 자식을 위해서 해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됐나요? 자, 옆에 네 문제 풀고 본문 들어가 볼게요. 1번에 보기에서 설명하는 표현 방법.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이치에 어긋나지만 그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은 역설이 되겠죠. 2번, 역설이 쓰인 표현이 아닌 것. 작은 거인, 밝은 어두움, 소리 없는 외침, 사랑스러운 원수, 다 서로 반대가 되잖아. 그죠? 이렇게 다 반대인데 3번만 아니죠. 3번에 역설의 효과가 아닌 것 고르시오 했네요. 정답 3번이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역설이니까. 그 다음에 4번에 감상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이거 역설 얘기하는 거죠. 반어법이 사용된 게 아니라 역설이죠. 같지만 보내지 아니하였다. 의미상 대립이니까.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넘겨서 독은 아름답다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 독은 아름답다 한민복. 자, 은행나무 열매에서 구린내가 난다. 주의해주세요. 구린내가 향기롭다. 밤토리 여물면서 밤송이가 따가워진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보고알을 먹으면 죽는다.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다. 자식을 낳고 술을 끄는 친구가 있다.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짧으시고요. 어렵지 않아요. 금방 볼게요. 자, 일단 제목부터 지금 역설이 쓰였는데, 자, 독, 아름답다. 서로 의미상 반대가 되죠. 역설이에요. 그죠? 자, 1번부터 볼게.
은행나무 열매에서 구린내가 난다. 주의해주세요. 구린내가 향기롭다. 자, 주의해달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그 은행나무 열매를 밟지 않도록, 혹은 밟지 않도록이라는 건 결국 열매가 다치지 않도록이겠지. 자, 않도록 주의해달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자, 구린내가 향기롭다 라고 했는데 결국 구린내가 나는 이유가 뭐였지? 앞에 나와 있잖아. 열매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행나무 자체에서 구린내를 뿜어내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일단 표현법은요. 구린내랑 향기롭다가 서로 대조되죠. 그래서 여기가 역설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린내가 결국 구린내난다. 은행나무가 그 구린 냄새를 뿜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밑에다 쓸게. 검정색으로. 은행나무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구린 냄새를 이제 뿜어내는 거였죠. 됐나요? 그 다음에 자, 밤토리 여물면서 밤송이가 따가워진다. 자, 요거 애들이 시어를 많이 헷갈리던데 밤톨은 우리가 이제 그 먹는 부분이고 밤송이가 뾰족뾰족한 부분이에요. 자,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여기도 자, 가시가 너그럽다 라고 했잖아. 가시는 뾰족뾰족한 건데 너그러울 순 없죠. 여기가 역설법이고, 그러면 밤송이가 결국에는 따가워진 이유가 뭐다? 밤토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역시. 그죠?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보고알을 먹으면 죽는다.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다. 자,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래. 자, 독이 사랑이 될 수 있니? 독은 누군가를 죽게 하는 거잖아. 그죠? 사랑이 될 수 없지.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보고의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사랑이고 아름다운 거지.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함이니까. 마지막으로 자, 자식을 낳고 술을 끄는 친구가 있다.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독한 마음 아름답다. 여기가 역설법이죠. 자, 이 독한 마음 우리 앞에서 봤죠. 독하다는 뭔가 모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인데 얘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자식을 위한 마음이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를 다 자기 자식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니까 구린내도 가시도 독도 독한 마음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서요. 하나만 더 체크를 하면 결국에는 여기 지금 다 역설법으로 사용된 이 부분 있죠. 색깔을 바꾸지 말고 그러면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그냥 이렇게 여기 V표 그냥 그 구린내가 향기롭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그 다음에 여기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여기 역설법은요 또 다른 이제 역설법도 되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전부 우리가 원래는 평소에는 대상의 어떤 부정적인 특성들로 생각을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은행나무가 냄새가 평소에 우리 얼마나 구려.
그 발로 밟으면 냄새가 계속 따라다니고, 그다음 가시도 따가우니까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고, 보고의 독도 사람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죠. 굉장히 치명적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평소에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뭔가를 지키기 위함이었잖아. 그치? 인식이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본다고 바뀌었죠. 그 대상의 부정적인 특성을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다고, 인식이 조금 바뀐 그런 내용의 시예요. 됐나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의 시였어요. 자, 역시 옆에 두 문제밖에 없네요. 네 문제네요. 자, 동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1번, 이 시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 고르는 거네요. 정답 몇 번? 5번이죠. 방금 얘기했죠.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했다고. 2번에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 요거 애들이 답을 2번, 3번을 많이 헷갈려 하던데, 3번, 4번을 답 몇 번이요? 정답은 3번이죠. 그죠? 밤송이의 가시가 밤토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4번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역설이 사용된 표현이 아닌 것 고르는 거죠. 정답 몇 번? 1번에 은행나무 열매에서 구린내가 나는 건 역설이 아니죠. 그치? 그 다음에 사연의 친구는 누구를 위해서 술을 끊었어요? 본인의 자식을 위해서 술을 끊은 거죠. 넘겨볼게. 소단원 마무리. 같이 채워보자. 자, 일단 이 시는 이제 독은 아름답다였고, 그래서 주제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그만큼 가치 있고 아름답다, 숭고하다, 이런 내용이었죠. 특징은 각 연마다 역설적 표현이 쓰였고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들, 그 다음 대상의 부정적 특성에서 발견한 긍정적 가치들을 드러내고 있는 시죠. 그래서 1년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은행나무 열매의 구린내가 향기롭다. 2연, 밤송이에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고. 3연은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고. 4연은 술을 끄는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그런 내용. 자, 시의 제목에 담기는 독, 제목이 독은 아름답다였죠. 자, 시 전체의 중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제목 역시 역설적 표현이었고요. 자, 이 시가 대상의 부정적 특성에서 발견한 긍정적 가치를 노래한 작품임을 암시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대상의 특성과 화자가 발견한 가치. 1년은 은행나무 열매, 구린내가 났고요. 근데 화자는 향기롭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2년은 밤송이는 가시가 날카롭게 찌르는데 그걸 화자는 너그럽다고 생각을 했고, 3년에 보고알은 독이 있는데 화자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지. 4년에 술을 끄는 친구가 있는데 마음이 독하대. 그런데 화자는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했어. 자, 역설이 쓰인 표현의 의미와 효과. 자, 구린내가 향기롭대. 그 이유는 열매를 지켜주기 때문이고,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러운 이유는 밤토를 보호하기 때문이고,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인 이유는 사람들이 혹은 다른 동물들이 보고알을 먹지 못하게 지켜주기 때문이고,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식을 위하는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역설이라고 했고, 효과는 그 모순된 표현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고요. 일단 각 연의 대상의 긍정적인 가치들이 아주 참신하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은행나무 열매는 구린내가 나고요. 밤송이는 가시가 날카롭게 찌르고요. 보고알은 독이 있고, 술을 끄는 친구는 마음이 독하다. 이런 특성들이 있었지. 자,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시에 쓰인 역설과 그 효과를 알아봅시다. 1년. 구린내가 향기롭다는 겉보기에는 모순된 표현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다음을 참고하여 말해봅시다. 자, 구린내는 똥이나 방귀 냄새와 같이 고약한 냄새. 반대로 향기롭다는 좋은 냄새가 있다. 그러니까 의미상 서로 반대가 되죠. 자, 향기롭다는 좋은 냄새가 있다는 뜻인데 고약한 냄새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구린내를 향기롭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모순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구린내가 향기롭다와 같이 겉보기에 모순된 표현을 찾아서 써보자. 1년은 구린내가 향기롭다. 2년은 가시가 너그럽다. 3년은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다. 4년에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이런 게 전부 모순된 표현, 즉 역설이 되죠.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이런 표현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제 말해보자. 자, 은행나무 열매에서 풍기는 구린내 때문에 새나 곤충이 은행나무 열매를 피할 것 같아. 그래서 구린내가 은행나무 열매를 지켜주는 셈이네. 자, 그래서 구린내가 향기롭다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구린내에서 가치를 발견한 것이지. 자, 그래서 밑에 그러면 자,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이 부분도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따가운데 왜 너그럽다고 했을까? 바로 밤송이가 밤토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 그죠? 밤토를 보호하는 가시는 밤토에게는 너그러운 존재니까. 그 다음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인 이유는 그 독이 보고의 알을 보호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키기 때문에 사랑이 될 수 있죠. 여기도. 그 다음에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다운 이유도 이제 술을 끊은 친구는 누구를 위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독한 마음이 결국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시에 쓰인 역설의 효과는요. 모순된 표현 속에 깊은 뜻이 숨겨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치에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깊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죠. 자, 밑에는 단어나 역설을 써서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이 담긴 시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143부터 지금 여기 146쪽까지 풀고 동영상을 다시 재생하세요. 1번. 자, 각 연의 시적 대상에서 화자가 새롭게 발견한 가치로 알맞은 것 모두 고르래. 기억. 은행나무 열매에서 구린내 향기롭다. 맞죠? 밤송이의 가시 날카롭나요? 너그러움이죠. 보고의 독 사랑이었죠. 친구의 독한 마음 아름다움. 2번. 자, 4연에서 친구의 마음을 독하다고 말한 이유는 자식을 위한 마음이기 때문이었죠. 정답 몇 번이요? 5번이죠. 쉽지 않기 때문이죠. 1년에 구린내가 향기롭다. 알맞지 않은 것은 역설 쓰인 거 맞고요. 이치 어긋나는 것도 맞고 모순된 요거 같은 뜻이죠. 같은 뜻. 이면의 진실을 담고 있죠. 표면이 아니라. 맞고요. 그 다음 구린내와 향기롭다는 사전적 의미가 통하는 게 아니라 반대잖아. 5번이죠. 자, 이연에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라는 표현이 겉보기에 모순되는 까닭은 요 답을 위에다 써줄게요. 뭐라고 쓰면 돼요? 자, 가시가 날카롭게 찌르면 아프고 따가운데, 그죠? 이것을 아프고 따갑다고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너그럽다고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자, 1년에서 구린내가 향기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했어요. 정답 몇 번이야? 열매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2번. 자, 3면에서 보고의 독이 하는 역할은 알을 보호하는 거잖아. 정답 2번. 문제들이 더 어렵지 않죠?
자, 시인이 이 시에서 역설을 사용한 의도. 정답 2개.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특히 학교 시험에서. 정답 몇 번이죠? 주제 강조. 맞고요. 운율은 역설로 형성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건 심상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야. 그 다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 역설을 쓰면요. 오히려 한 번 더 꽈버리잖아. 그럼 이해할 수 없죠. 오히려 쉽게는. 그죠? 정답 1번, 5번이죠. 8번에 경험이 담긴 시를 쓸 때 글감으로 삼기에 알맞지 않은 거예요. 정답 몇 번인가요? 3번이겠죠. 특별하고 신기하게 꾸며낸 일이야? 자기가 경험한 일인데? 아니겠죠? 그 다음에 자, 다음 밑줄 친 시구에 쓰인 표현 방법에 해당하는 것. 자, 우산도 없는데 추적추적 내리는 비, 축 처진 어깨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교문 밖에 노란 우산, 엄마의 환한 미소, 고마운 마음에 엄마의 손을 잡아본다. 차갑지만 따뜻한. 자, 차갑지만 따뜻한이라고 했잖아. 차갑다랑 따뜻한은 반대인데 이런 게 성립할 수 있어? 말 안 되죠. 반대잖아요. 그죠? 역설. 보기에 해당하는 식구를 찾아서 동생이 선물을 찾았으래요. 역설. 일단 보잘것없는 선물이지만 동생의 진심이 담겨있는 마음. 여기서 찾아서 쓰래. 뭐라고 쓰면 돼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작지만 큰 막내의 선물. 작다랑 크다가 의미상 이렇게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역설이 되겠죠. 자, 시 동생의 선물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알맞은 것. 자, 음보는요 끊어있는 단위야. 그러니까 한 줄이 이렇게 네 덩어리가 나오게 끊으면 4음보가 돼요. 그다음 후렴구의 반복이라는 건 여기 후렴구라는 건 이제 뭔가 그 뭐죠? 예를 들어서 노래처럼 같은 부분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죠. 그럼 일단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요. 그 다음 같은 시어가 반복되나요? 여기 보시면 휴대전화, 휴대전화. 그죠? 그 다음 또 어디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막내의 보물, 막내의 선물. 그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운율 형성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돼요. 글자 수를 반복하지도 않고요.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음이 반복되지도 않죠.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 동생의 선물에서 기억에 대한 설명. 기억은 예쁜 집만 골라 한다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퍽 하는 소리, 뚝 떨어진 심장, 새로 산 휴대전화, 흠이 생긴 휴대전화, 예쁜 집만 골라 한다. 지금 시적 상황을 보면 그 화자가 휴대전화를 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나 봐. 그래서 동생한테 아이고 예쁜 집만 골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직설적인 표현이야? 요게? 아니죠? 동생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진짜? 아니죠. 이치에 맞지 않아요? 요거 역설인데 그죠? 역설이 되려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돼야 되잖아. 예쁜 집만 골라 한다가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지. 그 다음 실제 의미와 반대되는 말이야? 그치. 동생이 실수했는데 저런 말을 했으니까 즉 얘는 반어법이야.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소단원 종합문제 1번에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자, 정답은 역설적 맞고요. 일상에 접할 수 있는 소재. 자, 글자 수를 반복해서 운율 형성했다? 요게 틀렸죠. 정답 3번이죠. 각 연이 내용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했다. 다 내용이 비슷하잖아. 자식을 지키기 위함. 그지? 부정적 특성에서 발견한 긍정적 가치 노래한 거 맞고요. 2번에 이 시의 주된 표현 방법. 역설법 찾으란 얘기지. 역설법부터 찾으면 모순 들어가야겠죠. 정답 3번인데요. 나머지도 보고 넘어갈게요. 당연한 사실을 의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건 서리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이 얼마나
글씨가 왜 이러니 다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런 거 있죠. 할 때 끝은 질문이지만 이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 아니죠.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서리법이야.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장 배열 순서를 바꾸어서 표현한다. 도치법이에요. 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런 거.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한 구절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아니 눈물 이런 거죠. 원래는 우리말 올바른 어순을 이제 쓰면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리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눈물이라고 눈물과 아니의 위치를 바꾼 거 있죠. 이런 게 도치법이야. 3번이 역설이고 4번에 표현하려는 내용을 실제랑 반대되게 이게 반어법이죠. 우리가 첫 번째 시에서 배운 거 원우일. 5번에 연결 없이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은근히 빗대어 연결 없이 은유법이죠. 비유 중에서 A는 B 이렇게 나는 나룻배 뭐 당신은 행인 이런 식으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바로바로 빗댄 거 있죠. 이런 게 은유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기억이 의미하는 바. 자, 기억은 주의해주세요. 네. 아까 주의해주세요. 뭘 했어? 열매가 다치지 않게, 뭐 열매를 밟지 않게 주의해달라는 얘기였죠? 정답은 3번이었죠. 자, 4번에 니은과 같은, 니은 여기 있죠? 구린내가 향기롭다. 역설 찾으라는 거네요. 너무 쉽다. 정답 몇 번이요? 1번이죠. 소리 없는 함성. 자, 그럼 2번은 뭘까? 내 마음을 호수여 그대 넣어줘. 여기 방금 봤던 내 마음을 호수여. 은유법. 내 마음을 호수에 빗대서 바로 빗대서 표현했죠. 그 다음에 3번은 뭘까요? 쌀밥 같은 토끼뿔.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얘는 직유법. 그다음 4번에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자, 풀은 누울 수 있어요? 뭐 물론 누울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렇게 풀 자체가 어떤 뭐라 그럴까?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눕거나 그러진 않지. 그리고 울 수도 없고요. 일어날 수도 없잖아, 스스로. 이런 건 의인법이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건 의인법. 그 다음에 5번은요.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사랑, 별 하나의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지금 모든 걸 다 나열하고 있죠. 이런 건 열거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자, 디귿을 보기와 같이 표현했을 때의 변화가 아닌 것은 보고의 독 때문에 포식자들은 보고의 알을 쉽게 먹지 못한다. 즉,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변화가 일단 뭐야? 역설법이 사용되지 않은 거죠. 역설이 빠진 거잖아. 그죠? 그랬을 때 효과가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정답 몇 번? 5번이죠. 역설이 쓰이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마지막 6번에 다음은 리을에 담긴 의미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인데 유나의 대답으로 적절한 것. 자, 친구의 마음을 왜 독하다고 표현했을까? 술을 끊는 일이 힘든 일이기 때문일 거야. 자, 그런데 왜 그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고 했을까? 이거 뭐라고 쓰면 돼요? 친구가 술을 끊는 까닭이랑 연관지었으래. 자,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 위하는 마음에 독하게 술을 끄는 것이니까
착한 마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시 두 편을 배웠어요. 원우이라고 독은 아름답다. 그리고 거기에 표현된 반어와 역설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그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알아줘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복습을 꼭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